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오랜 시간 주부로만 살다가 지금은 꽃집을 운영하며 딸과 둘이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풍 떠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어쩜 결혼하게 된 인간이 제가 딱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건지 저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악몽도 그런 악몽이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잘못된 결혼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최악은 아니었는데요. 다행인지 어쩌면 불행인지 저는 저를 정말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을 망설였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벌이도 없었고 어린 딸도 있으니 선뜻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루도 못 견디고 이혼을 결심했을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있어야 버텨도 버틸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우선 시어머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혼하면 시어머니와도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혼자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그도 그럴 게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부모의 사랑에 오랫동안 목말라 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사정을 다 아시기에 당신께서 기꺼이 제 엄마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정말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차마 그걸 놓고 싶지 않았죠. 게다가 시어머님의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 제가 보살피지 않으면 그것도 걱정이었고 아무튼 저의 결혼은 그리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만큼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어느 날 뜻밖의 시어머님이 먼저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군요. 시어머님한텐 쉽지 않았을 결정이었는데 저는 시어머니 덕에 지금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아픈 기억이 많거든요. 우선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몸이 급격하게 나빠져 저를 낳고 1년 뒤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빠는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엄마를 따라 하늘나라로 갔는데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쟤가 문제인 것 같아. 쟤 없을 때는 둘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잖아. 올케도 건강하고 막내도 지 와이프랑 잘 지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게 언니, 나도 민정이쟤가 재수가 없는 애인 것 같아. 생긴 것도 애 같지 않고 음침하게 생겨서는. 근데 쟤 어쩌지? 누군가 데려가서 키워야 할 텐데. 쉿, 조용히 있어. 괜히 나서다가는 나나 너 고모라는 이유로 덤탱이 쓴다. 우리는 여기 없는 사람처럼 있다가 가자. 오빠나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출가 외인이라 안 된다고 해. 남편이든 시댁이든 팔면 되지. 알겠어 언니. 참 이상하게도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는데 고모들이 아빠 장례식 때 저를 보며 했던 말은 또렷이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아빠가 떠났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저는 무서웠는데 그런 저를 보듬어주는 어른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큰아빠와 작은아빠 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삼촌들 식구들이 고모들처럼 크게 나쁘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주눅이 들어 그런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3이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했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편하고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이 혼자 살면 무섭지 않냐고 또 외롭지 않냐고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언제나 외로웠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더 외로울 일은 없었죠. 그렇게 제 손으로 돈을 벌며 고아나 다름없이 혼자만의 생활을 3년쯤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같은 직장에서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대학도 나왔고 성격도 다정다감했는데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고 어른스러운 면이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했죠. 그래서 남편은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중에 제가 막내였는데 좋아해도 좋아하는 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어려서 여동생 같았는지 저를 유독 챙겨줬고 회사 언니들의 질투를 사게 됐는데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폭탄 던지듯 대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대시를 받아들였죠. 솔직히 마다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로 저는 회사 언니들의 노골적인 괴롭힘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나이가 어린 덕에
금방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하며 다른 회사에서 괴롭힘 없이 지낼 수 있게 되니 하루하루가 꿈처럼 행복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남편에겐 가급적 제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건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행여 부담을 느낄까 꺼려졌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반면 남편은 자기 얘기와 자기 집 얘기를 저에게 자주 들려줬는데 저는 그걸 듣는 게 싫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말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우리 집 꽤 잘 살았어. 1년에 2번은 해외여행도 갔으니까. 난 그래서 우리 집이 진짜 부자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거야. 그걸 아버지 돌아가시고 알았어. 우리 엄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인데 요즘 민정이 너만 한다고 하니까 집에 데려오라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말 나온 김에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집에 갈래? 글쎄. 왜? 싫어?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 넘었잖아. 나도 니네 부모님 뵙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 넌 왜 니네 집 얘기를 안 해? 저는 연애 2년 만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 않고 고아나 다름없다는 말을 남편에게 했어요. 그전에는 요리조리 잘 피해 넘겼는데 아예 대놓고 묻는 남편 앞에서는 더는 무리였어요. 게다가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가족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고 마침내 제 얘기를 마치고 남편 눈치를 보는데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혹시 내 얘기 듣고 부담스러워서 그래? 잠깐만, 나 좀 생각할 시간 좀 줘. 아니다, 여기 잠깐 있을래? 나 회사에 뭘 두고 왔나 봐. 그거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알겠지? 남편은 그렇게 급하게 저를 두고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 얼마나 황당한지 남편이 저렇게 놀라서 도망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덤덤하려 했지만 비참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기다리라고 했으니 바보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1시간이 지나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였어요. 남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얼마나 뛰었는지 숨까지 몰아쉬며 새빨간 장미꽃다발을 저에게 줬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프로포즈를 받게 됐는데요. 민정아, 갑작스럽겠지만 우리 결혼하자. 나 네 남편 하고 싶어. 오빠, 넌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해서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냐?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얘기만 계속했잖아. 그동안 혼자 마음 많이 아팠지? 미안해. 근데 이제 너 고아 아니다. 이제 내가 네 가족이 될 거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제 앞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무작정 반지를 사려고 길거리를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반지는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너무 급하다고 직원에게 사정을 말해 DP되어 있는 반지를 사왔다는데 제 손가락에 조금 헐겁기는 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나 나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1시간 동안 그런 남편을 도망간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다니 남편에게 미안했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무조건 남편에게 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 남편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미 남편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으신 남편의 어머니이자 저의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민정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해요. 그런데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우리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되긴요.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냥 민정이라고 부를게요. 아니지, 말도 빨리 놔야겠다. 그래야 빨리 친해지지. 에이 엄마, 그렇게 서두르다가 탈라. 원래 부부 사이는 적당히 멀어야 좋대. 맞지, 민정아? 오빠, 난 싫어. 난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단 말이야. 어머니, 저희 그냥 친하게 지내요. 그거 봐라. 넌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난 이제부터 무조건 민정이 편할 거니까 넌 빠져. 내가 딸 갖고 싶었던 거 알지? 엄마 딸 아니고 며느리야. 요즘 딸 같은 며느리 찾는 시어머니가 많다는데 엄마도 그래?
괜히 민정이 부담스럽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너 빠지라고 했지?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정아, 배고프지?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모처럼 솜씨를 부렸는데 많이 먹어라.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주방으로 갔다가 정말 입이 떡하고 벌어지고 말았어요. 명절이나 돼야 볼 수 있는 그런 상이 제 앞에 펼쳐졌거든요. 어머니, 이걸 다 혼자 준비하셨어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긴, 아까 말했잖아. 내가 신이 났다고. 원래 내가 음식하는 걸 많이 좋아해. 저놈이 자꾸 밖에서 먹고 와서 그동안 솜씨 부릴 일이 없었지만. 또 그런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음식 중에 왜 내가 좋아하는 떡갈비는 없어? 잡채에 갈비찜, 월남쌈까지 다 했으면서 그걸 안 했어? 그래, 그것만 안 했다. 넌 평소에 잘 먹고 다니잖아. 오늘은 우리 예비 며느리 날이야. 내가 민정이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했어. 갈 때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 혼자 살면 먹는 걸 신경 써야 해.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에 당분간은 집밥 먹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집밥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요. 앞으로는 질리게 먹을 거야. 아휴, 삐쩍 마른 것 좀 봐. 내가 앞으로 잘해서 먹일 테니 앞으로 옷은 넉넉한 사이즈로 사라. 엄마, 난 싫어. 난 민정이 지금이 모델 같고 좋단 말이야. 사람이 건강해야지. 그러는 너는 좀 빼라. 이게 다 술빼야, 술빼. 진짜 오늘 처음 봤으면서 아들 서운하려고 그러네. 엄마, 그렇게 좋아? 좋지. 그럼 안 좋아? 그러지 말고 니네 오래 가기 전에 식 올려라. 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가족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때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해 주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지만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도 하루빨리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도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동안 모은다고 모았지만 돈 1,000만 원이 전부였던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도 걱정이 많았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밖에서 둘만 점심을 먹자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다 오시고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우리 민정이 보고 싶어서 왔지. 그동안 잘 지냈지? 그때 싸간 음식은 다 먹었고. 그럼요. 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어머나, 그랬어? 그럼 왜 말은 안 했어? 다 먹었다고 하면 내가 또 싸줄 텐데. 그래도 염치 없이 어떻게 그래요. 근데 또 싸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래, 난 아무리 예의라고 해도 마다하는 거 싫다. 주면 고맙다고 잘 받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만 줄 게 있어서 왔다. 저한테요? 뭔데요? 이거 받아. 시어머니는 저에게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가 불룩한 게 편지는 아니고 돈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아 받지 못하고 멀뚱멀뚱 시어머니만 쳐다봤어요. 안 받고 뭐해? 어머니, 이거 돈 아니에요? 그래, 돈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걸 너한테 줘야 할 것 같다. 왜요? 내 친구 보니까 딸 시집 보낼 때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너도 이걸로 혼수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친정엄마가 해줬다고 생각해라.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아까 말했지? 난 뭐든 잘 받는 게 좋다고. 그리고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난 정민이한테 네 사정 들었을 때 너를 며느리보다는 딸로 맞이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들도 장가 보내고 딸도 시집 보내고 둘 다 하려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어떤 말도 입 밖에 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봉투엔 당신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며 돈 2,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정아, 근데 말이다. 이건 정민이한테 비밀로 하자. 원래 남자들이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결혼하고 살면 치사해지는 경우가 있어. 내 아들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건 그냥 네가 모은 걸로 하자. 그래도 이 많은 돈을 제가 어떻게... 만약 민정이 니네 엄마가 계셨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주셨을 거야. 네가 그 돈을 잘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 나 너한테 점수 따려고 엄청 노력 중이다. 어머니는 이미 점수 다 따가서 더 드릴 점수가 없어요. 그래, 그야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 돈으로 예쁜 거 많이 사. 원래 신혼은 그런 재미다. 난 네가 시집와서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꾸나. 저는 정말 시어머니 덕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난 건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를 만난 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꿈 같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참석한 가족은 별로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계시니 저는 아무 상관 없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겹경사가 따로 없었는데요. 누군가는 신혼도 못 즐기고 애가 생겼다며 저를 측은하게 봤지만 누구보다 단란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저는 임신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생각지도 못한 새 생명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남편은 저에게 태교를 잘해야 하니 회사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한 푼이 더 아쉬우니 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저와 아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은 자기가 벌 테니 집에서 쉬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오빠, 그래도 둘이 버는 게 더 낫잖아. 난 혼자지만 넌 둘이잖아. 그럼 너랑 우리 애가 같이 고생하는 건데 난 싫어. 내가 내 식구 책임질 능력도 없을까봐. 나 이래봬도 능력 있다고. 회사에서 잘 나간다. 알지, 그래도. 알면 그렇게 해. 내가 돈 걱정은 평생 안 하게 할 테니까. 남편은 늘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걸 저는 허풍이 아닌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케팅 기획과 영업을 하던 남편은 평판이 좋아서 보너스든 선물이든 뭘 가져오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눈 딱 감고 회사를 그만뒀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했다며 칭찬까지 해주시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산부인과 검진도 다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늘 붙어 다녔어요. 오죽하면 산부인과 간호사들이 시어머니를 제 친정 엄마로 알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듣고 그제야 알았다고 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안민정 산모 친정엄마 맞아요. 얘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제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손주 잘 부탁해요. 어머,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니까요. 사모님도 어머님도 출산일까지 화이팅 하세요. 저는 그렇게 늘 시어머니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함을 느끼고 살았는데, 저와 시어머니가 하도 붙어 다니자 진짜 아들인 남편이 장난처럼 질투를 하더군요. 엄마, 진짜 내가 너무 치사한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누구 엄마야? 요즘 왜 이렇게 나를 홀대하지? 무슨 홀대를 했다고 그래? 그냥 민정이가 지금 힘들잖아.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거지. 넌 남편이란 놈이 그런 걸로 샘을 내냐? 내가 오죽하면 그래. 요즘은 엄마가 장모님 같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서방이라고 불러줄까? 진짜 너무하네. 내가 결혼했지 엄마가 결혼했어. 이거 너무 심각한데. 심각하긴 밥이나 먹어. 괜히 냄새 오래 풍겨서 민정이 힘들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매일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시며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저희 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셨어요. 누군가는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일이 있어 못 오신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시어머니에게 합가를 하자고 했어요. 뭐? 합가? 예, 됐다. 내가 너 임신해서 매일 오긴 하지만 신혼인데 니들끼리 즐겨야지. 어머니, 저희 충분히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있다고 못 즐길 것도 아니고요. 바로 코앞에 사시면서 그냥 같이 살면 안 돼요? 싫다. 이건 내 최대 마지노선이야. 에이, 제가 애기 봐달라고 할까봐 그러시는구나. 저 안 그럴 건데. 왜 안 그래? 애 봐달라고 해야지. 그런 거라면 난 언제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같이 사는 건 좀 천천히 하자.
지금이야 매일 봐도 좋지만 같이 살면 또 불편한 점이 많을 거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저희 집에 오시면서 끝내 합가는 마다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몸은 좀 힘들었지만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고 건강한 딸아이를 품에 안았는데요.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임신과 출산도 쉽지 않은데 육아는 더 힘든 일이었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시어머니한테 의존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부터 10까지 아이에 맞춰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아이 키우느라 정작 제 관리를 못하자 남편은 조금씩 그런 저에게 실증을 느끼는 듯 태도가 변했어요. 그래도 제 코가 석자라 딸아이 돌 때까지 참고 넘겼는데 남편은 점점 집과는 멀어지더니 급기야 일 핑계로 평일엔 야근을, 주말엔 접대 핑계로 외박을 하는데 저도 사람이니 그걸 계속 참고 넘길 수는 없어서 한 번은 골프 핑계로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오빠, 이번 주에도 접대 골프 가면서 자고 와? 왜? 아니, 외박이 너무 잦으니까 그렇지. 벌써 주말마다 외박한 게 몇 번이야? 내가 놀러 가? 다 일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일만 하냐고. 그렇게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편하게 산다고? 아, 됐다. 싸우자고 한 소리는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은채 돌 지났잖아. 한창 예쁠 때고 남들처럼 바람도 쐬고 사진도 찍어줘야 하지 않겠어? 난 그냥 우리 딸이 불쌍해서 그래. 팔자 편한 소리 하네. 그게 은채가 하고 싶은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러고 싶으면 관리나 좀 하든가. 넌 그 몸을 하고 밖에 나가 사진을 찍고 싶냐? 난 애 낳았다고 망가지는 여자 딱 질색이야. 뭐? 왜 말을 사람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해? 내가 관리할 시간이 어딨어? 왜 없어? 만들면 있지. 요즘 애 낳고 아가씨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냐? 다 핑계야. 사람이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 살아? 아니, 애 보는데 체력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런 말을 해? 그럼 나더러 굶으면서 애 키우라고? 몰라.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바가지 긁을 생각이면 살부터 빼고 해. 알겠어? 그전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이야. 저는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 키우느라 그런 건데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저에게 남처럼 모진 말을 하니 서러운 마음에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 말 때문인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정말 못 봐줄 정도로 망가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무작정 밥도 먹지 않고 살을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 애를 쓰시는데 정말 곤욕도 그런 곤욕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이따 먹을게요. 너 혹시 다이어트 하냐? 아까 주방에 보니 못 보던 약이 있던데? 사실 제가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좀 관리를 해볼까 해요. 뭐? 네가 찌긴 뭘 쪄? 지금이 딱 보기 좋구만. 아니에요. 오빠도 요즘 저 살쪘다고 살 빼라고 하는걸요. 그 자식이 그래? 하여간 내 속으로 나왔지만 그럴 때는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너 그래서 요즘 그렇게 우울한 거야? 네, 오빠가 요즘 저한테 눈길도 안 줘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제 몰골이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우울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턴 밤에 나가서 운동장이라도 뛸까 봐요. 애 쫓아다니는 게 운동이지. 무슨 운동을 또 따로 해. 안 되겠다. 내가 그 자식한테 한 소리 할 테니까 너 그만하고 밥 먹어. 좀 있으면 은채 또 깨서 엄마 찾을 텐데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앞에 밥 숟가락을 크게 떠서 가져다 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걸 먹을 수 없었는데요. 나중엔 거식증까지 걸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몸이 망가지니 기분도 컨트롤이 안 되고 살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겐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쁜 건 남편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제 탓만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다 크게 호통을 치셨고 그러자 남편은 왜 부부 문제까지 엄마가 간섭하냐며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여파는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와 부부 사이는 더 나빠지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냥 좋게 넘기려 했는데 이젠 안 되겠다. 우리 엄마랑 거리도 내 엄마지 니네 엄마냐?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좌우지간 요즘 같으면 내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서 뭐, 지금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거야? 그래, 후회한다. 그럼 뭐가 달라져? 아이씨, 짜증나. 오빠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혹시 바람이라도 펴? 뭐? 바람? 그래, 말 잘했다. 너 애 핑계로 이렇게 망가지면 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 피워도 할 말 없는 거야. 결혼한 부부도 서로 잘 보이려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애는 나 혼자 낳았어? 그러는 오빠는 평일엔 야근, 주말엔 외박. 애 한 번 봐준 적도 없잖아. 그런데 나더러 오빠한테 잘 보이려 관리하라고? 나는 밖에서 돈 벌잖아. 넌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각자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꼬우면 너도 일해. 저는 남편 말에 너무 약이 올랐어요. 이젠 애 딸린 유부녀고 고졸에 경력 단절인 제가 다시 회사를 나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나빠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졌어요. 그러면서도 바보처럼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을 거라는 건 정말 까맣게 몰랐는데요. 그저 남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가 밖에서 쓰러졌다는 동네 이웃분의 연락을 받게 됐고 저는 너무 놀라 병원으로 애를 안고 달려갔는데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 왔니? 뭐하러 왔어? 나는 괜찮다. 놀랄 일도 아니야. 아니, 쓰러지셨다면서 뭐가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심장 약 드시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또 뭐예요? 그냥 영양제야. 너 많이 놀랐구나. 에휴, 그 옆에 너는 왜 너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으니까 이만 가자. 가긴 어딜 가요? 그러다 또 쓰러지시면요.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시죠? 저 정말 요즘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저는 어쩌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냈어요. 분명 걱정스러운 마음이 100%였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간 것 같은데 사실 전 남편과 사이가 계속 나빴음에도 지난번 같은 일이 또 생길까? 시어머니에겐 남편과 사이가 계속 좋지 않다는 걸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너도 나한테 말 안 하잖아. 맨날 혼자 끙끙거리고. 그래서 나도 말 안 했다. 지금 이게 그거랑 같아요? 이건 어머니 건강 문제인데. 나한테는 내 건강보다 니들 문제가 더 심각해. 요즘도 계속 안 좋은 거야. 그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빠는 계속 제가 망가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애를 방치하고 저만 신경 쓸 수도 없고. 그게 엄마가 할 소리야? 내가 당장이라도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싶다만 지난번처럼 지가 더 방방 뜰까봐 말을 못하겠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쓰러지신 거 처음 아니시죠?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원래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관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연세 때문인지 아니면 저희 부부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나날이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입원하세요. 제가 옆에서 간병할게요. 간병은 무슨? 너 은채랑 병원에 있으려고 그래? 안 된다. 병원이 얘한테는 더 위험해. 그럼 어째요? 그러다 또 쓰러지시면요. 그럼 이참에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전부터 그러자고 했잖아요. 저는 병원이든 저희 집이든 어머님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때를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런 짓을 했었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은 절대로 안 된다며 저희 집에 들어와 지내시기로 하셨어요. 뭐 겸사겸사 남편 단도리도 하실 생각에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집에 오자 저는 그제야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랄까요?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님이 앓고 계신다는 병명을 찾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게 생겼다며 툴툴거리셨지만 내심 싫지 않은 눈치셨어요. 그렇게 남편 문제와는 별도로 저는 독박 육아에서 벗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키우니 예전의 우울감은 사라지고 다시금 예전에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러다 시어머니의 권유로 헬스클럽을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라는 대로 관리를 하면 남편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희망을 품고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달이 지났을까? 조금씩 체중이 빠지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살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살이 빠져서인지 아니면 아프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서인지 다시금 저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왔죠.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을 땐 저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희망을 품었어요. 저만 잘하면 시어머니도 다시 건강해지고 남편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합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주력 사업에 투입되었다며 지방 출장을 자주 갔고 회사가 지방 공장엔 기숙사가 딸려 있어서 거기에 가면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집에 오지 않았는데요. 예전보다는 사이가 많이 좋아졌지만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이 많아 그건 그거대로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예전에 나빴던 기억 때문인지 저는 가급적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의 빈자리를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으로 채우며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름 만에 집에 온 남편의 말에 제가 발끈하게 되었어요. 나 아무래도 한동안은 익산 공장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집이랑 공장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뭐? 지금도 자주 가 있는데 아예 간다고? 그럼 집엔 언제 와? 바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일하고 운전해서 집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도 그렇지. 집에 어머님이랑 은채도 있는데. 내가 뭐 영영 가냐? 제품 출시되면 올라올 거야. 제품 만들어지는 거랑 마케팅이랑 같이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어. 아니, 무슨 회사가 사람을 쉬지도 못하게 해. 가정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인데 하필 지금 이러면 어떡해? 엄마 생신이야. 나 몰랐는데. 어쩌지? 다음 주는 못 올 것 같은데. 뭐? 무슨 아들이 그래? 어머니 서운하시게. 나도 사정이 있어 그러잖아. 네가 잘 말씀드려.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정말 뭐다?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지금은 회사가 먼저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그래도 이만한 회사가 어디냐? 배부른 고민하지 말고 네가 이해해. 그나저나 엄마는 요즘 어떠셔? 뭐 예전보다는 나아지셨다고 하지만 심장이라 걱정이지.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래도 자기가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 그건 걱정 말고 오빠나 잘해. 너무 회사에만 매여있지 말고 가족도 좀 신경 쓰라고. 그래 알았어. 노력할게.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짐을 싸서 지방 공장 기숙사로 아예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내심 서운하신 것 같았지만 회사가 바빠서 그런다니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더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서운하시지 않게 생일상도 거하게 차렸고 백화점에 가서 선물도 사드렸는데요. 얘, 무슨 선물을 백화점씩이나 와서 사니? 돈 아깝게. 왜요? 이럴 때 백화점 오는 거죠. 저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설마 어머님 아들 돈 쓴다고 저 눈치 주시는 거 아니죠?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그럴 사람이니? 그냥 내 거 살 돈으로 네 거나 좀 샀으면 하는 거지. 너 맨날 치아 산 거 옷만 사 입잖아. 에이, 저도 뭐 집에만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빠도 없는데 우리 비싸고 좋은 거 사요. 아들이 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그럼 온 김에 네 것도 좀 사자. 전 진짜 괜찮은데. 그럼
은채 걸로 살까요? 은채 거는 내가 사줄게. 아니다. 네 것도 내가 사주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데리고 이 옷 저 옷을 고르셨고 제가 마다하는데도 한사코 당신 돈으로 제 옷과 저희 딸 옷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둘 다 오랜만에 쇼핑했다고 피곤해서 집에 와서 한잠 늘어지게 잠이 들었는데 문득 시어머니와는 너무 좋지만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들은 애들 데리고 좋은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외식도 하는데 제 남편은 항상 바쁘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도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시니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고 그저 마음에만 담아두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집에 온다는 말도 없이 와서는 오랜만에 친구와 급하게 약속을 했다며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어요. 황당했죠. 그렇게 바쁘다고 하더니 이게 뭔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파에서 지잉 하는 핸드폰 진동음이 들렸고 처음엔 제 건가 싶어 소파로 갔는데 소파에서 울리고 있는 건 제 것이 아닌 남편 핸드폰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핸드폰에 뜨는 나만의 솜사탕이라고 발신인을 보게 됐어요. 누가 봐도 여자일 것 같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대신 받았어요. 그러자 어린 것 같은 여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빠, 집에 갔어? 미안해. 내가 오늘 급하게 집에 가는 바람에 놀아주지도 못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 중이야. 오빠, 왜 말이 없어? 오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선 니네 오빠 마누라다 하고 찬물을 끼얹어주고 싶었지만 충격 때문인지 입이 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여자는 오빠, 아직도 삐졌어? 미안해. 대신 내가 내려오면 10배로 잘해줄게. 그럼 그만 삐치고 재미있게 놀다 와. 알겠지? 사랑해. 하면서 지 할 말만 하고 끊더군요. 저는 이렇게 알게 된 거 그 솜사탕의 정체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을 눈이 돌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기가 핸드폰을 두고 간 걸 안 남편이 허겁지겁 집 안에 들어왔고 제 손에 자기 핸드폰이 있자 정색을 하는 거 있죠. 뭐야, 내 핸드폰을 왜 네가 갖고 있어? 핸드폰이 울려서 찾아보니까 근데 오빠 거더라. 난 또 이리 줘. 그리고 남의 핸드폰 손대지 마라.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이내 제가 한 거짓말에 안도한 듯 그렇게 집을 다시 나갔어요. 제가 지 핸드폰에서 뭘 봤는지 짐작도 하지 못하고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전 남편의 카톡을 보고 알았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남편은 지 솜사탕이랑 제주도 여행을 가느라 자기 엄마 생신도 모른 척했고 대화 내용이나 그 여자의 말투로 봐선 둘이 상당히 깊은 사이 같았어요.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어도 그렇게까지 나쁜 새끼는 아니라고 믿었는데 눈이 뒤집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그날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터뜨릴 수 없었는데요.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모으자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 조금 전 솜사탕이 전화한 기록을 지워뒀는데 남편은 통화 목록이 지워진 줄도 모르고 안심한 거죠. 저는 피가 펄펄 끓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놈이 자기 부인 두고 바람 피우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저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어요. 사랑도 애정도 자연스럽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도 달라졌어요.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이 잠이 든 틈을 타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 카톡이며 사진이며 증거를 모았는데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의 핸드폰은 판도라의 상자가 따로 없었어요. 저는 증거를 모으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았고 노트북에 남편 놈의 외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그 여자랑 끝나서 다 지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었죠. 우연히 베란다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솜사탕이라는 제가 남편 핸드폰을 봤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은 그렇게 치밀한 인간이 못 돼서 핸드폰에 그 흔한 잠금장치도 없었는데 그러고 보면
제 말은 안 들어도 그 여자 말은 잘 듣는 남편이었네요. 무튼 그날 이후 더는 남편 핸드폰에서 증거될 만한 것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도 어째 점점 오지 않으려 했는데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딸과 시어머니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렸어요.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아시면 시어머님은 분명 많이 힘들어하실 거고 저도 남편과 이혼하면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 일단은 어렵겠지만 다시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누가 그랬어요. 이혼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나름 살궁리를 찾으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는지 한 번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민정아, 너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요즘 얼굴도 통 좋지 않고 바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끙끙하지 말고 말해봐. 요즘 도통 먹지도 못하고 있잖아. 저는 차마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말을 하지 못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저지만 시어머님이 놀라시는 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더는 제가 입을 열 것 같지 않아 보였는지 시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정말 속상해서 미칠 것 같았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님이 계신데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 그날도 집에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남편은 새벽 2시에 술이 떡이 되어 집에 왔고 신발도 벗지 못해 엉금엉금 개처럼 기어 거실에 나자빠졌는데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성질이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마셨어? 오늘은 온다고 하지도 않았잖아.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남편인데 이게 서방할 길을 아주 우습게 알아? 조용히 해. 어머님도 주무시고 은채도 겨우 잠들었어. 뭐? 조용히 해?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했냐? 왜? 너도 이젠 나랑 그만 살고 싶지? 뭐? 너 솔직히 말해. 다 알고 있잖아. 뭘 안다는 거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왜 알면서도 은큼하게 말을 하네. 무슨 꿍꿍이야. 나야말로 묻자.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지금 이러는 건데 바람난 게 자랑이냐? 아, 네. 알고 있잖아. 근데 바람 아니야. 나 그 여자 좋아해. 아니, 사랑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젠 그 여자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뭐겠냐? 이혼하자는 거지. 근데 우리 엄마 알면 또 나 자빠질 테니까 일단은 별거 하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하자. 이혼. 그게 자식이 할 소리니? 어머님이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심장병? 그거 고질병이야. 못 고친다고. 그럼 어째? 준비를 해야지.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 좀 있을 거야. 그거 받으면 이혼하고 내가 은채 양육비는 준다. 야! 미안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이미 내 마음은 네가 아니라 우리 솜사탕한테 있는 걸 어떡하겠어. 너나 나나 지금이라도 진짜 사랑 찾는 게 낫지. 너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판국에 내 생각도 해주는 거야? 그럼 생각해줘야지. 솔직히 애 낳고 망가져서 저거 나 말고 누가 데리고 사나. 갑갑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나으니까. 눈빛 놈이 하나는 있겠지. 나도 되지도 않는 거짓말 그만하고 싶어. 일단 그런 줄 알고 너도 준비해라. 준비? 정말 뻔뻔하다. 솜사탕? 그래, 네 그 솜사탕이랑 살려고. 지금 나한테 통보하는 거지? 미쳤냐? 애 딸린 유부남이 지금 그게 할 짓이야. 내가 그 솜사탕년 녹아서 없어지게 해줘? 야, 내가 다 참아도 내 여자 건드리는 건 안 참아. 양육비 받고 싶으면 너도 행동 조심해.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 내 짐 싸서 내일 바로 이 집 나간다. 이 집은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이니까 일단은 네가 살고 우리 엄마 죽으면 내가 3분의 1 줄게.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방에서 어머님이 모두 들으셨는지 방문이 벌컥하고 열렸고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님이 남편의 멱살을 잡으셨는데요. 저도 저지만 남편이 술이 확 깰 정도로 많이 놀란 얼굴이었어요. 야, 이 미친놈아, 뭐가 어쩌고 어째? 솜사탕? 에이씨, 엄마 다 듣고 있었어. 이거 놔. 못 놔, 이놈아. 너 당장 회사 때려치워. 그리고 그 여자도 정리해. 네가 민정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정신 차려, 이놈아. 나 말짱해. 이제야 제정신 든 것 같다고.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랑 행복하고 싶다는데 엄마는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야말로 정신 차려. 엄마 자식은 나야. 편? 너 몇 살이니? 결혼하고 애 낳으면 철들고 어른이 돼야지. 넌 아직도 애야? 아무래도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다. 내 탓이야. 아이씨,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 놔봐. 남편은 그렇게 거칠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시어머님은 바닥에 밀쳐주셨고 그 자리에서 원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우셨는데 제가 옆에서 말리는데도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갈 듯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실신까지 하셨고 저는 다급히 119에 신고를 했는데 정작 아들인 남편은 그 와중에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저에게 계속 이혼 타령만 했어요.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 사실 그 솜사탕이랑 정리한다고 해도 저는 더는 남편과 살 마음 따윈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다행인지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참고 때를 기다린 거죠. 근데 저도 참고 있는데 지가 이 사단을 만들다니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평생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더니 그 시끄럽던 입이 딱 다물어지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병원에서 조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자기 짐을 빼갔어요. 말은 기숙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렸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란 놈이 저러고 있으니 시어머님은 곡기를 끊고 거의 누워 일어나지 못하시는데 저는 저러다 시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질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라고 속이 좋을 리는 없죠. 이혼하면 저렇게 좋은 시어머님도 남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누굴 걱정하는지 머리로는 저도 제가 싫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이기 전에 저에겐 엄마 같은 존재셨고 시어머님이 잘못되면 그건 이혼보다 더 힘든 고통일 것 같았기에 저는 저라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도무지 모르시는 건지 시어머님은 저를 볼 낯이 없다시며 지금이라도 당신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집 식구들은 왜 그리 제 속을 몰라주는지 답답했어요. 어머님 안 돼요. 지금도 이렇게 안 좋은데 거기 가서 뭘 어쩌시려고요. 그래도 아들 없는 이 집에 내가 어떻게 있니?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저 며느리이기 전에 딸처럼 생각하신다고요. 딸 집에 있는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정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 이혼해. 그놈이 그렇게 나오는데 네 속만 썩지. 그리고 그 바람핀 여자한테도 그 뭐냐 소송 거는 거 그것도 해라. 내가 변호사 비용 줄게. 제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은 어머님 건강만 생각하세요. 아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자들 바람났다는 소리는 들어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썩을 놈, 지가 어떻게 그래? 저는 시어머니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님 말대로 지금 남편을 괴롭히는 일은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죠. 결국 남편과는 끝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같이 준비했어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저를 부르시고는 시어머님이 이번에 또 당신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어머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하는 건데 저희 돈 못 받아요. 받아. 그놈이 그랬잖아. 나 죽으면 내가 가진 거 다 챙겨서 이혼한다고. 나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그놈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이 집 명의도 네 앞으로 돌려놓자. 어머니. 시어머님은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는지
제가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당신도 당신 재산을 정리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어머님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님이 주신 통장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이 주신 통장에 찍힌 돈이 무려 20억이 넘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은 재산이 있을 거라는 건 아마 남편도 모르고 있을 텐데 저는 액수가 크니 그 통장을 더 받을 수 없었어요. 네 시아버지가 먼저 가면서 나한테 남겨준 게 많아. 하나하나 시세 좋을 때 팔아서 니들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젠 하나 쓸모없게 됐다. 어머님, 저 아무래도 이 돈은 못 받아요. 받아. 죽기 전에 너한테 모두 넘겨야 나중에 시끄럽지가 않대. 세금 다 내고 떳떳하게 받아.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래요. 넌 내 딸이고 은채도 있지 않니? 그리고 염치 없지만 나도 눈 감기 전까지 너랑 있고 싶다. 그래서 주는 거야. 전에 말했지? 난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좋다고. 시어머님은 예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을 하고 웃는 것도 힘드신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미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제가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었는데 저는 시어머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저도 울고 시어머님도 울고 아직 어린 아이도 따라 울고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남편은 저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혼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버렸고 그러자 회사에서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는지 남편은 다짜고짜 전화해서 저에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너무 예상했던 대로 반응하니 더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왜? 네가 하자고 했는데 내가 먼저 소장 보내서 놀랐어? 근데 어쩌지? 소장 너한테만 보낸 거 아니야. 아마 곧 있음 그 솜사탕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소장 갈 거거든. 뭐?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들었어. 근데 그게 뭐? 네가 사랑하는 여자지. 난 아니거든.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해봐. 그래 해보자. 나는 빠르면 더 좋아. 어차피 너랑 안 살 건데 뭘 소송을 하냐? 그냥 합의 이혼하자. 내가 약속한 대로 양육비는 줄게. 저는 뻔뻔한 남편놈의 태도에 얼씨구나 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각서도 받기로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저는 상간녀 소송은 취하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나중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랑 재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쯤 되면 사랑꾼도 그런 사랑꾼이 없었어요. 저는 쿨하게 그러라고 했네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예상했던 대로 제가 승소하여 2천만 원을 받게 되었고 그 돈도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혼까지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게 되니 속이 다 시원했죠. 하지만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도 아직 어린데 앞으로 살 생각을 하면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제 식구 제가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구하러 다녔어요. 시어머님이 주신 통장이 있긴 했지만 차마 그 돈은 쓸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혼 후 남편은 호언장담한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고 시어머님의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지셔서 급기야 제가 없을 때 또 다시 쓰러지셨는데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쳐 허망하게도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은 발인 전 상간녀와 함께 상복을 입고 나타나더니 그동안 상을 치른 저에게 이혼했는데 왜 여기 있냐며 상관없는 사람은 나가라고 저를 내쫓았고 그때 처음으로 이럴 줄 알았다면 이혼을 조금만 늦게 할 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렇게 장례식장 밖에서 한참을 딸아이와 울었는데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김옥부님 며느님 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해서 이제는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아닌데. 압니다. 저는 김옥부님에게 의뢰를 받은 최명호 변호사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변호사님의 등장으로 부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죠. 남편과 상간녀는 어딜 또 들어오냐며 큰 소리를 치다 변호사라는 말에 눈과 귀가 쫑긋해졌어요. 오빠, 오빠네 엄마 정말 돈 많아? 보통 이렇게 변호사가 올 정도면 부자인 거잖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거 많다고. 내가 이런 기회가 올 줄 알았다 이거야. 와, 오빠. 그럼 우리 이제 부자야? 아니지.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자. 걱정 마. 오빠 도망 안 가니까 내가 너 평생 호강시켜준다. 자, 변호사님. 근데 저 여자는 왜 데리고 왔어요? 저 여자는 이제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요. 상관이 많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재산을 모두 저기 안민정님에게 상속하셨거든요. 이미 법적으로 절차 끝났고 안민정님 이름으로 새로 만든 계좌 이체도 마쳤습니다. 뭐예요? 아니죠? 아니, 자식인 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당신 자식은 며느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손녀분이 있으셔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변호사 오빠. 그래도 그렇지. 저 여자는 생판 남인데 이게 말이 돼요? 오빠, 우리 법으로 하자. 이미 본인이 본인 의사로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절차 마친 상태입니다. 본인 의사로 증여하신다는 서약서도 있고요. 말도 안 돼. 너 똑바로 말해. 너 우리 엄마 구워 삶았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런 거잖아. 바른 대로 말해.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어머님 돌아가신 지 아직 이틀밖에 안 됐어. 난 그 돈 다 없어져도 어머니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바랄 게 없어. 가식떨기는 너 지금 속으로 좋아 죽겠잖아. 내가 너 그러라고 합의 이혼해준 줄 알아? 뱉어. 다 뱉어. 엄마 자식은 나야. 남편은, 아니 그놈은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제 옷자락을 붙잡고 쌩떼를 썼어요. 지 딸이 다 보고 있는데 추태도 그런 추태가 없었죠. 그리고 그 상간녀는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땡전 한 푼 없는 그놈과는 더 볼 일 없다고 그 자리에서 상복을 벗고 그 안에 있던 요상한 차림으로 그렇게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그러자 목노아 그 여자 이름을 부르는데 저런 인간을 그토록 사랑한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놈은 부모도 잃고 돈도 잃고 믿었던 여자한테도 버림받더니 저에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었어요. 하지만 더는 그 인간을 받아줄 이유는 없었죠. 아무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어머님의 아들이어도 그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발이 나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며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매달렸는데 정말 너무 싫었어요. 민정아, 아니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어.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다니까. 우리 엄마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한테도 잘하고 은채한테도 잘할게. 은채 아빠 없이 키울 거야. 이미 아빠 없이 키웠어.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집에 잘 오지도 않았잖아. 그거야. 일 핑계 대지 마. 솜사탕이랑 달콤한 시간 보내느라 우린 뒷전이었던 거 내가 몰라?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응? 우리 좋았던 때도 많잖아. 그래, 그랬지.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돼. 오죽하면 어머님이 아들이 너한테 한 푼도 안 주셨겠냐? 더는 치사하게 굴지 마. 나 지금도 겨우 참고 있으니까. 저는 남편놈과 함께 있는 건 너무 싫었지만 시어머님에게는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싫어도 참았죠. 그리고 발인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시어머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너무 놀랐죠. 시어머님은 문자를 보낼 수 없는 곳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예약 문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당신이 이미 세상을 떠나 없을 거라는 것도 모른 채 저에게 서프라이즈라며 그날은 기분이 많이 좋으셨는지 집에 오면 맛있는 저녁을 해주시겠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어찌나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나던지 그 맛있는 저녁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가슴이 도려지듯 아팠어요. 그 뒤로도 몇 통의 예약 문자가 날아왔고 저는 한동안은 시어머님 생각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딸이 있기에 저는 힘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시어머님이 바라시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는데요. 남편놈은 여전히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며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죠. 저는 끝내 남편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딸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 법적으로 그 인간을 저희 모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변호사님께 부탁을 했죠. 그러자 남편 놈은 아니라며 자기는 언제든 저와 다시 시작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개소리를 했다는데 누가 모르나요? 돈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더러운 것은 피하자는 생각으로 저는 딸아이와 함께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즈음 꽃에 대한 관심이 생겨 화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꽃을 보면 곱고 인자하던 시어머님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져 저는 꽃집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꽃집은 부지런해야 하고 또 공부할 게 많았는데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고 즐거움이라 무엇보다 이런 제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며 좋아할 시어머님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게 준비를 했네요. 지금은 나름 입소문이 나서 손님도 제법 많아요. 제가 원래 손재주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늘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늘 외롭고 상처뿐인 저인데 이젠 딸아이와 하루하루가 너무 꽉 차게 행복합니다. 딸도 워낙 아빠의 안 좋은 모습을 봐서인지 지금까지 아빠 보고 싶다는 말은 안 하는데요. 제 마음 같아선 평생 그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모르죠. 인생이란 게 원래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행복했다가 괴로웠다가 이젠 하도 어지러워서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저는 오늘도 더 단단한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지금도 가게와 집을 얻기 위해 쓴 돈을 빼고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은 건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이라는 걸 잘 알기에 나중에 저희 딸이 시집갈 때나 쓰려고요. 저는 제 힘으로 더 멋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어쩌면 누구보다 더 그러길 바랬을 어머님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꼭 다 할 수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 나을 수 있게 해준 친엄마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씩씩하게 살 수 있게 해준 두 번째 엄마에게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진 남편과는 어떻게든 다시 엮이고 싶지 않지만 그 인간도 반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머님의 마음이 편해지실 테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꽤 긴 사연이었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